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모시고 이 문제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제목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도광산 이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약간 놀랍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었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사도광산 이슈 윤석열 탄핵 사유다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근거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4.19 정신을 계승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일본으로부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완전히 굴종한 겁니다. 일본의 굴종,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굴종을 해서 일본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이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고통과 압박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아시아 일대 국가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다가 우리가 증명해 주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도광산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일단 사도광산에 대한 얘기 먼저 일단 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도광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도광산이 일본 열도에서 보면 서북 쪽에 있는 니카타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니카타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야스나리,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의 주 무대가 바로 니가타현인데, 그 니가타현에서 쾌속선을 타고 우리 이제 울릉도 갈 때 타는 그런 그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사도섬이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그 사도섬 안에 있는 광산이 바로 사도광산. 일본 사람들은 사도광산이라는 표현보다 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도금산 이렇게도 쓰고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먼 곳입니다. 바로 동경에서 그 열차, 우리 KTX 같은 고속 열차 신칸센을 타고 무려 2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2시간 반을 가고 거기서 또 내려서 배를 타고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곳인데, 바로 이곳에 있는 곳이 바로 사도광산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제 과거 에도 시대부터 여기서는 검광으로 이제 개발을 했던 곳인데, 그렇습니다. 자,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이 되어서 간 시기, 그리고 그 조선인들이 어떤 이제 강제 노동에 시달렸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사도광산은 군함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가 섬에 있는 거죠. 그 섬에 있는 그 지하 갱도, 바로 1.2m까지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엄청난 갱도를 만들고 파서 이 철광석을 갖다 채취해야 되는데, 일본인들이 쓰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지하로 내려가게 한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뜨거운 화상을 입었던 사람들, 물에 수장돼서 죽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광산 역시 너무나 험지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하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보단 조선인들을 데려다 쓰게 된 건데, 조선인 강제 동원령이 1941년부터 내리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 사도광산은 1943년, 44년, 45년 이때 집중적으로 가게 됐고요. 그 이전까지 기록은 1,400여 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서 그 광산 안에서 노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자료들, 2023년 작년에 발견된 자료들, 니가데톤 도서관과 미쓰비시 사도광산 본사에서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대략 5,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군함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가사키현, 일본의 이제 남쪽 끝에 있는 이제 현이 나가사키고 그 옆에 있는 하지마 섬을 우리가 이제 군함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때도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지금 뭐 대충 추산하면 한 800명 정도가 강제 동원이 되어서 122명이 죽었다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유네스코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강제 동원이라는 거 반드시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선인들이 피해 입었던 것을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알린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동북 쪽에 있는 니가타 현에 있는 이곳 이제 사도광산도 네. 비슷한 것처럼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 한 1,000명 정도 강제 동원이 되었다. 한 5,000명까지 5,000명까지 이제 동원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는 이거를 강제 노동이라는 것도 표시하고 그것을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알리기로 했는데 일본이 그것도 해놓질 않았어요. 예, 안 했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15년에 유네스코가 바로 군함도 하시마 섬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그때 반드시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전시관도 만들고 그와 관련된 홍보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일본이 받아들였느냐?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시킬 때 그때 21개국의 나라에서 한 나라라도 이사회가 반대를 하게 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안 되는 그런 유네스코의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그 하시마 섬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반대를 했고 일본이 그 반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시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전시관을 당시에 실제로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2020년에 가서 하시마 섬 안에다가 전시관을 둔 것도 아니고 동경에다 둔 거예요. 도쿄에다. 도쿄에 그것도 바로 총무청에 있는 별관 안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공간도 100여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마 섬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엄청난 꼼수를 부렸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전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했다. 그리고 이 섬은 지옥섬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곳이 지옥섬이라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5년에 유네스코에서 권고했던 내용들을 일본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이번에 2024년에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2015년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이행할 거다, 이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이런 이게 굴종이고 이것이 바로 한일 간의 잘못된 그런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김준혁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 유명 교수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 사도광산과 관련된 또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관련된 과거사 왜곡 그리고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위안부 문제를 저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연장선에서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강제노동 그리고 침략의 역사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모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만큼 이번에 굴종과 숭일 외교를 함으로써 오히려 일본 과거사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덮으려고 하는 그 일본 군국주의 후예들을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단 말씀하신 거로 정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 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봐줬느냐 또는 일본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였느냐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일 수 있겠죠. 아버지 윤기중 교수의 영향이 매우 컸다. 예전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에서 나왔었죠. 아버지 윤기중 교수를
보러 1969년에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였고 일본 사람들은 매우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고 일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뇌리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로 일본 문부성 장학금 1호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고 나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대학생 혹은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무료로다가 공부하게 해주는 문부성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1호가 바로 아버지 윤기중 교수였고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을 때 그때 이제 얻었던 그 많은 일본에 대한 생각들 이것이 바로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냐? 바로 미국의 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미국 입장에서 당시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군대를 지망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경제도 어렵죠. 군대 지망하는 청년도 없죠. 군대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통폐합하는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일본으로 하여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일본을 협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이 평화 헌법을 통해서 군대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는 과정들,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군대가 유사시에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아시아 정책,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을 다시 군대를 통한 그런 무력 국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협조를 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관에서 일본을 갖다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바로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세력들 정확히 말하면 친일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이런 여러 것들 문화적 측면에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대한민국의 주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바로 친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친일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원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본이 현재와 같은 한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본 주도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더욱더 2차 세계대전을 옹호하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김준혁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정말로 본질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바람조차도 반영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제국주의에 동조하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일본의 실제 내용 그리고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고 슈퍼챗도 보내주시는데 어쨌든 교수님에 대한 인사말이 많아서 좀 이따가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사도광산 이슈와 윤 정부의 친일 또는 숭일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금 전에 이제 자료 사진에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1960 이제 아버지가 처음 윤기중 67년에 이제 갔고 69년에 이제 일본을 처음 갔었죠. 처음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그 자료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 자, 일본은 정직하다. 네. 일본이 정직한데 지금 과거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강제 노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일본을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일본이 정직하다고 한다면 2015년에 유네스코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이행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2015년에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 본에 가려고 했는데 당시 외교부에서 안민석 국회의원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만약에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게 되면 당시 우리나라가 공주, 부여, 익산, 백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거든요. 이 등재 신청된 백제 역사 유적들, 문화 유적들을 갖다가 자기네들도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목리를 부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유네스코에서도 백제 유적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본 군함도 유적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이 군함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잘 봉합하기 위해서 강제노동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전시해라, 설명해라라고 했는데 약속하고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직한 겁니까? 여기에 제가 더 이야기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2015년에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하나를 연속유산으로 같이 등재시킨 게 있습니다. 연속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관련된 것을 추가로 더 등재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정한론. 조선을 정벌해야만 일본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한론을 제기했던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서당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 야마구치현 하기에 있는 이제 그 쇼카 손주쿠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일본에서 최초로 그 요시다 쇼인이 이제 정한론을 주창하고 그것이 제국주의 일본을 만드는 이제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은 일본 군국주의 또는 제국주의 후예들이 지금도 그것을 혈안이 되어서 과거사 왜곡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과정을 미화하거나 또는 정당화하는 데 이제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일관되게 과거사 왜곡은 안 된다. 강제노동 인정해야 한다. 위안부에 대한 부분 반드시 일본이 사죄하고 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창해 왔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민들 정서 그리고 역대 정권이 해왔던 것을 깡그리 이제 무시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23년에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1940년대에 조선인 강제 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되는 그 비용들을 하지 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를 해라.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대신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기업이 내야 될 돈을 갖다가 배상하게 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대위변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철저하게 일본을 옹호하는 정책들인데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 강제 동원의 피해자들, 유족들 그 돈 절대 받을 수 없다. 받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어떻게 감히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하자는 대로 하느냐라고 엄청난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어린 시절에 일본 방문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국민을 대표하니까 국민의 일반적 정서 그리고 외교적 또는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구분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인식 때문에 지금 일본에 대해서 과도하게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 미국이 원할지도 모른다. 또는 미국이 그 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도강산 문제를 이렇게 대폭 양보해 줘야 될 만큼 외교적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일본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2차 세계대전의 가해 국가가 아니라 피해 국가로 지금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2009년에 일본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는데 어떤 걸 신청했느냐? 바로 히로시마 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 그 일대를 갖다가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본은 분명히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것처럼 세계인들한테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아시아 일대에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산업을 갖다 활성화시켰다라고 해서 군함도 거기다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만들어서 실제로다가 군국주의 이론가이자 군국주의 창시자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 아닙니까? 바로 요시다 쇼인. 그걸 갖다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그 송화촌숙 이곳을 갖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사도광산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면서 일관되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아 산업을 발전시키고 근대화를 향한 나라이지 어떤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제민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도광산을 가서 보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사도광산을 갔다 온 사람 아마 지금 현역으로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은 안민석 의원, 임종성 의원, 뭐 양정숙 의원, 윤미향 의원 같이 다 갔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국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역으로 22대 국회의원으로는 아마 저밖에 간 사람이 없을 텐데 전 무려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2번 갔을 때마다 사도광산 안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그 멀리 2km 떨어져 있는 곳에 향토박물관 전시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실제 사도광산 안에 큰 전시관인데 그 전시관 안에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일본의 산업화와 관련된 내용만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일본이 이렇게 자신들을 유리하게 하고 역사를 갖다 진짜 왜곡해서 일본은 근대화로 나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아의 일종의 시혜를 베푼 나라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본을 옹호한다? 지금도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던 많은 애국 열사들, 그 유가족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예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땅을 치겠습니까? 자,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이렇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키고 결국 근대화의 상징 아시아 제국주의 자기들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했음에도 이걸 미화해서 차라리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근대화를 촉구했다 또는 장려하고 독려했다 이제 이런 쪽으로 미화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이거 목적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결국 군사 대국화 또는 이제 자위대가 한반도 주둔할 수 있고 실제 전쟁 가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예. 그거 말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일본이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현재 평화헌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평화헌법 체계를 붕괴시키고 아시아 일대를 갖다가 긴장을 갖다 고조시키는 거죠. 중국과 일본의 어떤 그 열도에서 바다에서의 어떤 긴장들 그리고 남북한의 긴장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전체 이 아시아 일대에서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뭐 지금은 사라진 냉전 체제를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면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갖다가 더 키워내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독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즌2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있던 주요 관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 대일 정책들이 지금 그대로 확대되어서 오히려 더 커져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독도 일대에서 일본의 구축함이 와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되고 단 한 번도 일본의 구축함이 독도 일대에서 해상훈련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허가를 내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의 군사력들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사시에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어기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영토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말씀은 이제 독도 문제까지 윤석열 정부가 건드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관심을 못 갖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7광구 문제입니다. 네. 이 7광구라고 하는 것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발견이 됐죠. 그때는 우리 영토였는데 해양법의 어떤 세계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일본 영토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7광구 일대를 한일이 공동으로 다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7년이면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이 영토를 자기네들이 완전히 독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7광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7광구에 묻혀 있는 그 수많은 자원들, 석유 자원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자원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조사들 속에서 이 7광구의 자원이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과 빨리 이 자원을 갖다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외교부 일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산자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일본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일본이 미루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바로 한반도의 영토와 자원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러 부분들까지도 윤석열 정부가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식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도 없는데 왜 이걸 이렇게 자처하듯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동조하는 대통령이 되어 있느냐. 자, 그것은 자, 정신 세계가 이제 좀 그렇다. 두 번째, 미국에서 뭐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한다. 남은 문제가 하나 있죠.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정세에 맞춰서 일본과 손잡고 일본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하다. 자기들 기득권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 어젠가 그 김종대 레이다? 네. 김종대 선생이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해서. 국사편찬위원장, 제가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뉴라이트 대부가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그저께 임명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뉴라이트 대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상을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다 뉴라이트들입니다. 이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관되게 바로 일본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강제동원 없었다. 그리고 정신대 문제, 우리 위안부 문제 다 자발적으로 간 거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태평양 전쟁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간 거지 일본이 강제로 다 끌고 간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사상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그것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발현되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문제도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 밟아왔던 이런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이런 가설이 아니고 현실입니까? 아니 그 현실은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그대로 증명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방통위원장 후보 장관급 인사인데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일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되었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갔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 강제로 끌려간 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대답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장관급 인사가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동조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 동조가 아니고 일본 군국주의 세력, 군국주의 세력. 자, 극우 세력들을 이제 동조하고 있다. 그런 그 사람을 누가 임명한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임명한 겁니다. 이건 너무 명확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조중동을 비롯했던 이 기득권 세력들, 조선일보, 방 사장, 친일파 아닙니까? 네. 동아일보, 김성수, 친일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항일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은 하죠.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불가피한 측면에서 일본 식민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근대화도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조선일보는 약간 좀 다르지만 인천 김성수 같은 경우도 3.1 만세운동 때 역할을 크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죠. 1930년대 들어와서 6당 최남선, 3.1 독립선언서를 썼던 6당 최남선, 2.8 독립선언서를 썼던 춘원 이광수 다 변절하죠. 인천 김성수 변절하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기득권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이 기득권을 장악한 이 세력들이 해방 이후에 친미 세력으로 변절을 하게 돼. 다시 또 변신을 하게 되죠. 변신을 하면서 그 친미 세력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의 연대를 해야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일본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보다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를 갖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지지하고 일본을 받들어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친일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미화되어야만이 자신들에게 명분과 정당성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상당수가 친일의 후예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후에도 자기 자식들까지 이 사회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친일이 아니라 일본이 더 훌륭한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이렇게 되어야만이 일본을 따라 배우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지하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고 일본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일본에 가보면 저도 수십 번을 가봤지만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은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은 게 없더라. 일본이 대한민국을 배워야지 우리가 왜 일본을 배우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극우 세력 또는 뉴라이트를 추종하는 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일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세력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힘을 가지고 한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 믿을 수 없긴 왜 믿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수 세력 우리가 보통 보수 정치 집단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친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뼛속 깊이 또는 DNA로 어쩔 수 없는 측면 그리고 필요한 측면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더라도 뭐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대한민국 보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가 아니죠. 어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진짜 보수 아닙니까? 네. 민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수거든요. 전 세계 보수의 가장 핵심 사상은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민족주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진보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장기를 들고 그리고 미국기와 일장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촛불 집회할 때 그 옆을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만 내는 것이 아니죠.
미국 성조기도 들고 일본기도 들고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일장기만이 아니라 우길기까지 들고 다니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보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냐? 바로 기득권들이 이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저는 재계 인사들 그리고 정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반일이 아니라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조차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도광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외교부가 진실 밝혀라.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죠. 분명히 22대 국회에서 그때 그 사도광산 신청 철회 및 2015년에 유네스코 권고안을 이행하라라고 했을 때 여야 합의 다 했었습니다. 21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대는 말입니다. 300명이 다 했습니다. 21대 때 제가 사도광산 반대운동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었고 대학 교수 시절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안민석 의원에게 사도광산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당시 국회 결의문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써서 의원실에다 제공을 했고 그 결의문이 결국 채택이 됐었는데 그 21대 국회에서도 결의문이 여야 합의 결의문이 채택됐고 22대 때도 여야 합의 결의문이 채택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도광산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외교부가 잘한 거 아니냐. 일본이 저 정도면 강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는 13일입니다. 8월 13일 날 외통위가 열려서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텐데 그 시점에 자, 우리 외교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두 눈 뜨고 바라봐야 하고 자, 이 문제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할 수 있느냐,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이거 이대로 두면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획책하고 있는 군사대국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평화연법을 깨고 전쟁 가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침략주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이 막아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합니까? 유네스코는 말입니다. 세계의 유산을 등재할 수도 있지만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 명분은 뭐냐? 유네스코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두 가지 이유를 갖고 등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진정성,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냐. 두 번째가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유물이냐. 실제 군함도하고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때로 한정을 한 건데 1910년 이전까지 한정을 한 건데 사도광산도 1910년대 이후에 건물들이 90% 이상이고 그리고 사도광산도 에도 시대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세구역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1910년대 이후에 구조물들입니다. 건축물과 구조물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성 자체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세계문화에서는 등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영향력이 큰 것인데 문제는 2015년에 일본이 당시에 유네스코와 약속을 바로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어서 강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전 세계인에게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 두지도 않았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경안에 총무청의 별관에 작게 만들고 거기에는 다 신청하고 가고 길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객들이 갈 장소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유네스코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유네스코는 처음에 그 모습대로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실제로다가 해제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이제부터는 바로 군함도가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이제 자격이 없다. 약속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유네스코 본부에 강조해야 됩니다. 유네스코 본부는 5년마다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데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몇 년이잖아. 내년이
10년 차입니다. 그럼 보고서가 내년에 또 나오게 되는데 그 보고서 안에 제대로 된 내용이 없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광산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사도광산 안에 전시관 안에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향토박물관 안에 대한민국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공개됐듯이 조선인 강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강제 동원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우리로 치게 되면 8평이 안 돼요.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펜날 몇 개만 놓고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광산을 가게 됐을 때 니가타현에서 사도섬으로 들어가서 사도섬에서 쭉 돌아서 광산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광산 진입 공간에서 1차 부유장하고 그 갱도 안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마을의 작은 그런 일종의 전시관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건데 이걸 가지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갖다가 일본이 세계인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우리 정부가 더 우리 국민들에게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면은 유네스코에서 등재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운동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외통위를 소집해서 왜 우리 정부가 이걸 허용해 줬는지 제대로 따질 것이고. 청문회를 개최를 해야죠. 청문회도 개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다.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또 박성준 원내수석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문회를 외통위에서 개최를 할 때 그 외부위원회, 저는 이제 교육위원회에 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교위원회에서 외통위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문회에 다른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반드시 그 청문회 위원으로 저를 이렇게 참가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뭐 명확하게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지금 외통위 위원들이 청문회 개최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많은 사건이 터지고 있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혹받는 것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연일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보도도 어떻게 보면 기자들 얘기 그대로 전언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계속 터지고 있고 또 보수 언론은 하나같이 이걸 막아준다고 정신없고 저희들처럼 좀 기반이 취약한 유튜브에서 계속 알리고 있지만 당장 오늘 이 사건도 들어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경천동지할 일인데 국민들에도 알릴 길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국내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김영일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 같은데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한테는 1차적으로 정확한 그 팩트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거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일본 근대산업정보센터에서 만든 유인물입니다. 저희 그 사진 자료는 제가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나와서 거기서 나와갖고 그 유인물을 다 들고 홍보 리플렛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그 리플렛에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안이 바로 자신들이 조선인 강제 노동을 했다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 노동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역사를 날조하는 거다. 그 안에 가면 정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노인들이 당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한국 노인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한국 노인들이 당시의 노인들이 아니라 그때 아주 어렸던 유치원생들이에요. 잘 모르는 거죠. 거기도 보면 리플렛에 아이들이 막 즐겁게 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나중에 성장해서 노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 학대받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외교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일본이 강제동원의 이런 여러 역사를 갖다가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한테 당신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바로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헌법이 갖고 있는 정신을 계속 위배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 일본에 굴종하고 비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 강조하면서 빨리 대일 정책을 변경시켜야 된다. 대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본에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 아까 춤추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그 당시에 근로 환경이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아서 춤을 췄다. 어려운 일은 일본 사람들이 다 하고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나 고통을 받지 않았다. 죽은 사람도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거짓 선전을 우리 한글로 다 만들어서 맞습니다. 외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왜곡 수준이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날조하고 있는 거죠. 날조해서 그것이 마치 엄청난 근대화에 기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일본이 포장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렇게 날조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뉴라이트 인사들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주요 곳곳 조만간에 독립기념관장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독립기념관장 3배수로 올라가 있는데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들의 기득권, 좋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일 할 수 있다 치지만 국채를 갖다가 국시를 갖다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SME 조최님께서는 김준희가 의원이 앞으로 목소리 높여 가열차게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인터뷰 도중에 계속 드는 생각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준다. 이거 진짜 걱정해야 됩니까? 진짜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독도를 만약에 영토 분쟁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일본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국가의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그런 발언까지 할 수 있다? 저는 지금은 바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계속 일본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그 일대에 지금 계속 해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그것을 허용해주고 있죠. 저는 일본 자위대 구축함들이 와서 미국 구축함하고 같이 군사훈련을 허용해준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우리 영토에 바다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해와 영토는 큰 개념으로는 하나의 개념인데 이 안에서 일본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옛날에 천진조약에 의해서 1894년에 일본 군대가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진격해서 경복궁을 점령한 것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독도의 분쟁 지역을 일본이 국제재판소로 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관이 저로 하여금 이런 불안한 상상력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김진욱 교수님과 긴 시간이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역시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의회 진출해 계신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윤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특별 인터뷰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